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학교 프로젝트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잊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한 시간 보내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즐거움, 즉 알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알아볼 내용은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컴퓨터 하드웨어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장치들을 의미하겠죠. 즉 컴퓨터를 이루는 물리적인 장치들, 이러한 기계장치들을 총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5가지의 장치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입력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장치라는 것은 인풋 유닛 장치가 되겠죠. 인풋 유닛 장치라고 하는 입력장치라는 것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읽어드릴 때 쓰는 장치들을 뭐라고 한다? 입력장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 내부로 읽어드리는 장치, 내부로 읽어드린다는 말 자체는 컴퓨터 안으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장치들이 되겠죠. 화면에 보시면 키보드, 마우스, OMR, OCR, MICR, 바코드, 터치패드, 터치스크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뭐다? 컴퓨터의 입력장치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키보드라는 것은 문자 입력을 위한 기본 입력장치이다. 자, 밑줄 한번 볼까요? 문자 입력을 위한 기본 입력장치가 바로 뭐다? 키보드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면 CUI라는 건 하나 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CUI라는 것은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로서 문자와 유저와 인터페이스 하는 게 바로 뭐다? CUI 방식입니다. 이렇게 CU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키보드가 되겠죠. 키보드. 그래서 이 CU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뭐가 있냐면 도스가 있습니다. 도스.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는 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가 CUI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졌는데 알아는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우스라는 것은 GUI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GUI라는 것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약자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픽과 즉 아이콘들이 의미하겠죠. 아이콘들에 있는 그래픽과 사용자 간의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즉 윈도우즈 할 때 마우스 없으면 윈도우즈 못하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이콘이나 메뉴 등의 선택 및 실행을 사용한다. OMR이라는 것은 옵티컬 마크 리더기로서 즉 문자가 아닌 M이니까요. 마크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특수 잉크로 된 부분을 읽는 장치다. 어떻게 된 부분이요? 마크로 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시험 볼 때 OMR 카드 작성하실 겁니다. 번호 1, 2, 3, 4번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버튼을 체크를 하겠죠. 체크하게 되면 그 마크, 체크한 부분을 빗으로 읽어드려서 판독하는 장치가 OMR 장치고요. OCR 장치라는 것은 인쇄하거나 손으로 직접 쓴 문자를 읽는 장치이다. 중요한 내용은 문자를 읽어드리는 장치다. 그게 바로 뭐다? OCR이라는 겁니다. 옵티컬 캐릭터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MR이라는 것은 윗부분에 있는 것은 시험 답안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요. OCR이라는 것은 첨부서라든지 지로용 기능으로 주로 이용하는 게 OCR이 되겠습니다. MICR이라는 것은 마그네틱 잉크 캐릭터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즉 마그네틱 잉크이기 때문에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즉 자기 잉크로 된 글자를, 인쇄된 글자를 읽는 장치이다. 자, OMR이나 OCR은 모두 빛을 이용합니다. 왜? O가 뭐니까요? 옵티컬이기 때문에 광학적인 빛을 이용하는데 MICR은 빛을 이용한다, 빛을 이용하지 않는다? 빛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MICR은 뭘 이용한다? 빛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용한다? 자기 잉크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표나 어음 등에 여기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바코드라는 것은, B코드라는 것은 이제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빛을 쏘죠. 바코드로 빛을 쏴서 읽어드리는 장치가 되겠죠.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드리는 장치로서 물품 가격 확인이나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바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POS. 포스트 오브 세일즈. POS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여기는 바코드가 되겠죠. 여러분 편의점 가면 F편의점 가면 껌 500원짜리 하나 사면 꼭 500원짜리 뒤에 이렇게 빛을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하고 있겠죠. 터치패드라는 것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커서를 화면상에 표시하는 장치이다. 뭔지 아시겠죠? 노트북 등에 이용하는 건데 노트북 키보드 바로 아래 보면 조그마한 패드가 있습니다. 이런 패드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입력하는 장치가 터치패드다.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출력 겸용하는 장치인데 출력 장치인 스크린에 모니터라는 거예요. 출력 장치인 스크린, 그 모니터 출력 장치가 있죠. 여기에 움직임을 감지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여서 입력하는 장치. 이게 바로 뭐다?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어디 많이 쓰냐면 은행의 ATM기 있죠? 은행의 ATM기,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의 모니터에 보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게 인식이 되죠.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게 바로 뭐다? 터치 스크린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아웃풋 장치를 보겠습니다. 자, 출력 장치라는 것은 컴퓨터가 프로세싱, 즉 처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유저에게, 사용자에게 볼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처리 장치 중에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출력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면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화면 표시 장치라는 것은 모니터를 의미하겠고요. 두 번째 인쇄 장치라는 것은 종이에 인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가 대표적인 출력 장치가 되겠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출력 장치 중에 화면 표시 장치를 보면 화면상에 확인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이다. 어디에서요? 화면에서요. 자, 그래서 모니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모니터의 크기는 무슨 크기로 잰다? 대각선 길이를 미터법으로 재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7년도까지만 해도 2007년 7월 전까지만 해도 인치법을 사용했는데 이제 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터라고 하겠죠. 이거는 국제 표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터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음극선관 CRT를 의미하겠습니다. CRT 음극선관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장치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시죠? 예전에 사용하는 컬러 TV 또는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큰 거 있죠? 그 의미하겠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액정 표시 장치라는 것은 LCD인데 얇은 판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이 TV가 바로 LCD TV가 되겠죠. 이런 전자칠판 기능이 되는. 그래서 LCD, 플라즈마 TV, PDP TV입니다. PDP는 두 가지 장점을 모은 거다. 결합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쇄장치라는 것은 종이에 출력하는 장치가 되겠죠. 종이와 같은 결과물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뭐다? 인쇄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인쇄장치에는 가멸식이 있고요. 열전사, 잉크젯, 레이저. 여러분 많이 쓰는 게 잉크젯하고 레이저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해상도, 리솔루션이라고 하는 해상도, DPI 인쇄 속도에 보겠는데 요 속도 단위들은 바로 뭐와 관련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인쇄장치와 관련해 있는 단어들입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픽셀이라는 것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로 화소라고 한다.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요 픽셀 있죠? 요 픽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요 두 가지는 인쇄장치뿐만 아니라 여기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여기 화면 표시 장치 보세요. 픽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전자칠판되는 TV 화면인데 요 인치 1인치 안에, 즉 미터법을 바뀌었으니까요. 1인치라고 하겠습니다. 1인치 안에 점의 수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의 수, 이걸 뭐라고 한다? 점들을 픽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안에 들어가는 점의 수, 픽셀이라고 하겠죠. 픽셀이 많을수록, 즉 여기 있는 화소, 점이 많을수록 어떻다? 해상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점이 많을수록 선명한 걸 더 많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다? 픽셀이 되겠습니다. 해상도 리솔루션이라는 것은 역시 모니터에 대한 해상도를 나타내는 거네요. 위에 있는 화면 피장치. 모니터 화면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뭘 나타낸다? 정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험 문제 혹시라도 정확도를 나타낸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정확도가 아니라 뭐다? 정밀도입니다.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로 표현을 한다. 즉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되겠죠. 바로 이걸 리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DPI하고 인쇄 속도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인쇄장치와 관련 있는 겁니다. 자, DPI라는 것은 도트 퍼 인치 합자가 되겠죠. 1인치를 구성하는 무슨 수? 도트의, 즉 점의 개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1인치를 구성하는 점의 수. 인쇄 속도라는 것은 CPS, LPM, PPM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CPS라는 것은 1초당 인쇄되는 글자의 수. 캐릭터 퍼 세컨드 약자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퍼 세컨드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초마다, 퍼가 마다니까요. 초마다 전송할 수 있는 무슨 수? 문자의 수. LPM이라는 것은 Line for Minutes 의미하겠습니다. 1분당 인쇄할 수 있는 무슨 수? 라인의 수, 즉 행의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라인 퍼 미닛. ppm이라는 것은 페이지 퍼 미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무슨 수? 페이지의 수.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의 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가 되겠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눈여겨두시면 요거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뜻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장형 연결 포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장형 연결 포트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변 장치와 즉 하드웨어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 연결하는 포트 있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병렬 포트를 우리가 LPT 포트라고 한다는 걸 좀 외워두세요. 직렬 포트를 우리가 컴 포트라고 한다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병렬이 LPT고 직렬이 컴 포트라는 것은 외우셔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같은 포트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LPT 포트라고 나왔다 해서 이거 뭔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LPT 포트가 뭐다? 병렬입니다. 컴 포트가 직렬이 되겠죠. 자, 일단 병렬 포트라는 것은 동시에 8개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선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선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비트 8개씩 전송할 수 있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과 직렬은 하나의 선이긴 둘 다 하나의 선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지금 몇 개씩요? 8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게 병렬 포트다. 종류로서는 프린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프린트. 됐죠? 그리고 스캐너도 대표적이 되겠죠. 직렬 포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한 번에 몇 개의 비트씩 여는 하나의 비트씩 전송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우스나 모뎀. 생각해보세요. 마우스. 원클릭만 하면 되죠. 또는 더블클릭만 하면 되죠. 한 번에 하나의 비트만 전송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 포트, 컴 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여기는 USB 포트인데 USB 포트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지 잘 나옵니다. USB 포트라는 것은 차세대 포트 규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변 장치를 몇 개까지?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에 별표 치세요.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변 장치를 127개라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12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PMP 기능을 지원한다. PMP 기능이라는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입니다. 즉 PMP라는 것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서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기능. 이게 바로 뭐다? PMP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우 플러그 인 기능을 지원한다. 하우 플러그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도 꽂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컴퓨터 모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전원이 끈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름 넣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스 충전이나 기름 넣을 때 어떻습니까? 전원을 차 시동을 끄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하프로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끄지 않아도 연결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PS2 포트라는 것은 마우스나 키보드를 연결하기 위해 IBM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규격이 PS2 포트입니다. IE1394 포트라는 것은 요거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건데요. 왜 뜨냐면 자, 미국의 애플사와 TI사가 IT사가 아닙니다. TI사라고 있습니다. TI사 공동으로 디자인한 파이어웨어 미국 전기전자 학회가
표준화를 한 게 바로 IE139 포트인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139 포트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뜨냐면 요즘 여러분 UCC라는 동영상 많이 여러분들 제작도 하고 하시죠. 자, UCC 동영상 제작할 때 캠코더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캠코더로 UCC 동영상을 찍는데 캠코더로 찍어서 컴퓨터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을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넣는데 그 넣을 때 사용하는 포트가 바로 1394 포트입니다. 그래서 캠코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캠코더가 나오면 무조건 포트는 1394 포트밖에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것은 위치가 중요한데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게 뭡니까 했을 때 채널이라는 겁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캐시와 비슷해요. 캐시라는 장치와 비슷한데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채널은 어디와 어디 사이? 주기억과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빠른데 입출력 장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입출력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택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출력 장치가 버스라면 버스 타고 언제 갑니까? 택시 타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게 바로 채널 역할인데 자, 캐시라는 건 뭐냐면 역시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건 맞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주기억하고 CPU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캐시가 정답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CPU가 되겠죠. 즉 인간의 뭐랑 같은 장치를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두뇌와 같은 장치, 인간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뭐라 CPU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인간의 두뇌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레지스터.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터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가 되겠죠. 주기억 장치. 요 세 가지를 더해서 바로 CPU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어장치 CU라는 약자를 쓰고 있고요. 연산장치 ALU라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겁니다. 제어장치에는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레지스터 두 가지를 역시 여러분들 묶으시고요. 두 가지 묶고 상당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비추어 드릴게요.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뭘 기억한다? 주소를 기억한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명령 레지스터라는 것은 현재 뭘 기억한다?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한다. 약자로 알아두셔야 돼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 카운터 약자 PC고요. 명령 레지스터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약자 IR입니다. 약자 꼭 알아두세요. 잘 보세요. 자, PC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PC라는 것은 내 위치에서 다음으로 가야 하는데 다음으로 갈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PC입니다. IR이라는 것은 내 위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위치한 곳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을 뭘 기억한다?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 드릴게 보세요. 자, 현재 이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거기 때문에 좀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정말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아파트 층수는 총 4층입니다. 1층이 101호고요. 201호고 301호고요. 401호예요. 자, 이렇게 현재 호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김희 씨가 살고 있고요. 김희 씨, 201호는 이 씨, 301호는 가 씨, 401호는 선 씨가 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자, 현재 여러분들이 우편부 배달부요. 우편 배달부인데 편지를 전해주러 갑니다. 편지를 전해주러 갈 때 김씨네 집 편지였어 이렇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주소를 갖고 찾아가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올라가요. 101호 주고, 102호 주고, 현재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호에 존재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201호까지 줬으면 다음에 몇 호 가야 돼요? 301호 가야 되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럴 때 현재 위치가 201호인데 201호에서 기억하고 있는 PC값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나오면 뭘 넣어야 돼요? 201호에 위치해 있을 때의 PC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301호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수행할 뭘 기억이 되니까? 프로그램에, 다음에 수행할 번지를 기억이 되니까요. 주소니까. 그렇죠? 번지가 주소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다음에 수행할 번지, 즉 주소를 기억한다 그러면 뭐다? PC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위치가 201호인데 201호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IR 값은 뭐다? 당연히 EC라는 겁니다. EC. 이해되죠? 자, EC라는 거는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수행하고 있는 곳의 내용이죠. 그렇죠? EC가 살고 있으니까 EC가 현재 주인이니까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IR과 PC가 구분할 수 있겠죠?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령 해독기라는 것은 명령을 해독하고 제어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다. 우리가 디코더라고 합니다. 디코더. 여러분 교환 잘 나와 있죠? 디코더. 그리고 부호기라는 것은 해독된 명령을 다시 신호로 부호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인코더라고 합니다. 해독기는 뭐라고 한다? 디코더. 다시 부호시키는 것은 인코더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연산장치라는 것은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연산장치의 첫 번째 있는 누산기라는 것은 어큐뮬레이터, 즉 ACC라고 합니다. ACC라고 하는 어큐뮬레이터는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어떻게 기억한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별빛이세요. 누산기라는 것은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 있죠. 그 결과를 어떻게 기억한다?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영구 기억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뭐다? 누산기입니다. 가산기라는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더할 때 쓰는 겁니다. 자료를 더하여 누산기에 보관한다. 이해되시죠? 가상기입니다. 보수기라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뺄셈 할 때 쓰는 겁니다. 뺄셈.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더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빼기는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취합니다. 보수, 컴프리먼트, 보수를 취합니다. 음수 표현이나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 보수를 변하는 장치, 그게 바로 뭐다?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상태 레지스터라는 것은 연산 수행 시에 발생되는 상태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다. 무슨 정보 기억한다? 현재 saturation information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의 정보를 기억하는 겁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것은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걸 바로 뭐다?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레지스터라는 것은 아까 제가 주기억 장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앙 처리 장치를 구성하는 소규모 고속 임시기억 장치. 이걸 바로 뭐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레지스터. 제가 말씀드린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존재하는 임시기억 장소. 그게 바로 레지스터가 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외우셔야 할 거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명령 레지스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누산기, 보수기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가 뭔지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성능 표시단을 보면 MIPS, 플롭스, 클럭 속도, 헤르츠가 있는데 첫 번째 MIPS라는 것은 초당 밀리언이니까요. 100만 개의 단위 명령어를 연산하는 뜻. 그걸 뭐라고 한다? MIPS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MIPS가 되어 있습니다. 플롭스라는 것은 1초당 부동소 수점 연산 명령을 사용한다. 이쪽에 보세요. 시험 문제 부동소 수점 연산에 사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플롭스가 정답이 되겠죠.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밑에는 시스크와 리스크 구분하는 부분인데 이거만 같은 내용 보겠습니다. 클럭 속도는 우리가 헤르츠로 나타냅니다. CPU 동작 클럭 주파수 단위, 즉 1헤르츠는 1초에 몇 번? 한 번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었냐면 1헤르츠는 1초에 100번 주기가 도는 거다. 맞습니까? 아니죠. 몇 번요? 한 번. 꼭 알아두세요. 1헤르츠라는 것은 1초에 한 번 주기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1헤르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크와 리스크 두 개 구분해놨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전 강의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스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개인용 PC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리스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PC가 아닌 조금 더 고급화된 워크스테이션에 사용하는 그게 바로 무슨 방식이다? 리스크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거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느냐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암기하냐면 시스크와 리스크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스크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크가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리스크는 그걸 하면은 단순해요. 잘 보세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명령어들이 많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명령어들이 많고 전력 소모가 어떻다? 명령어들이 많으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하고 데이터 전송하는 왔다 갔다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당연히 어때요? 적겠죠. 왜? 명령어들이 이미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어들이 많은데 레지스터도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복잡하고 명령어들도 많고 하니까 속도가 어때요? 느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시스크가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고요. 리스크는 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복잡한 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스크와 리스크 두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를 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잠시 동안 기억하다가 잃어버린 장치예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고요.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기억하는 건 무슨 장치다? 그렇죠.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기억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라는 거,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한글이나 엑셀 등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키죠? 컴퓨터를 키면은 한글, 엑셀 이런 것들이 어디로 와요? 주기억 장치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글 실행시키고 엑셀 실행시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기억 장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램과 롬이라고 있는데 첫 번째 롬이라고 있죠. 롬. 여기서 말하는 롬이라는 것은 read only memory를 의미하겠습니다. read only memory라고 하는 이 롬이라는 것은 오직 리드만 할 수 있는 메모리 명이겠죠. 오직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 명이는 겁니다. 자, 기억된 내용을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메모리다. 뭐만 할 수 있다?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메모리다. 이게 바로 뭐다? 롬이라는 겁니다. 자, 롬은 또한 전원 공급이 없어도,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없으면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활성 메모리다. 자, 이건 뭘로 생각하시냐면 CD롬으로 생각하세요. CD롬. CD롬도 우리가 롬이죠. 그래서 이 CD롬이라는 것은 전원 공급이 차단된다고 CD 안에 있는 롬 내용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럭 시스템이라는 것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약자인 바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스라는 것은 이 플럭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글자 폰트 그리고 자가 진단 프로그래밍. 자,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약자입니다. 파워 온 셀프 테스트. 모르시면 적어주세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가 온 되면 셀프,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 파워 온 셀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장치가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이 블럭 시스템, 바이오스에 있는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기억된다? 롬에 기억된다. 그래서 우리가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램 바이오스라고 하면 틀립니다. 롬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롬 바이오스. 롬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인 입출력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 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뭘 외워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마스크롬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엠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엠롬 또는 마스크롬이라고 하는데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마스크롬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CD를 하나 샀습니다. 엑셀 CD 여러분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롬이 되겠죠. 피롬이라는 것은 공C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CD. 정보를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냐 여기서 써주세요. 백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백업.
백업에 주로 이용하겠죠. 그렇죠? 왜 정보를 한 번 썼으면 더 이상 못 쓰는 거니까요. 자, EPROM이라는 것은 UV라고 하는 자외선을 이용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수정 삭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CD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기 있죠, 라이트기. 요런 거 우리 EPROM이라는데 EPROM에서 중요한 것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여러 번이라고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되면 약 1000번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00번 정도. 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EPROM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전기를 이용한다는 게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실제 전기를 이용한다는 EPROM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적어주세요. 이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EPROM의 대표적인 메모리가 있는데 무슨 메모리입니까?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있죠? 그겁니다. 바로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인 전기를 이용하는 EPROM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램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액세스, 접근하는 메모리다. 그래서 램입니다. 이 램이라는 것은 읽고 쓰기가 자유로운 메모리다라고 되어 있죠.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원이 끊어지면 보관하던 내용이 사라지는 무슨 성이다? 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유 생각하시면 되죠? 휘발유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증발하죠. 그 내용입니다. 설계 방식에 따라서 S램인 정적 램과 D램인 동적 램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S램이라는 것은 스타팅 램이라고 하고 D램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램이라고 합니다. 스타팅 램이라고 하는 S램이라는 것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고요. 고전력이라는 거죠.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D램보다 접근 속도가 빠르다. 고속입니다. 그래서 고전력, 고속, 그리고 집적도가 높다. 회로가 복잡하고 비교적 고가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S램을 외울 때는 3고라고 외우시는 겁니다. 3고. 자, 어떻게 외우면 됩니까? 첫 번째, 고가이다, 고속이다, 고전력이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외워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디 메모리에 이용한다? 캐시 메모리에 이용하는 건 뭐다? D램이 아닌 S램이다.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자, 캐시 메모리에 주로 이용하는 거는 S램이다. 라고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D램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PC의 주기억장치가 바로 D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램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거 모두 D램입니다. 자, 전력 소비가 적고요. 주기억장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D램이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즉, 리플래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D램이 되겠습니다. 집적도가 높지만 S램에 비해서 느립니다. 회로가 비교적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PC의 주기억장치로 주로 이용한다. 우리가 말하는 램, 무슨 램이라고요? D램입니다. D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조기억장치는 서브 메모리 유닛이라고 하는 보조기억장치 첫 번째, 자기 디스크. 자기 디스크라는 것은 여러 장의 디스크 원판을 압축하여서 우리 하드가 되겠죠. 우리 하드 안에 보면 여러 개 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판을 압축해서 디스크 원판을 압축한다고 되어 있죠. 가성체를 입힌 기록 매체가 자기 디스크입니다. 자, 이 자기 디스크의 주요 특징을 외우자면 순차 접근과 직접 접근이 모두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거기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던 LP판 아시죠? 예전에 사용하던 디스크판 아시죠?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이렇게 있어요. 1번 노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3번 노래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디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는 게? 직접 접근. 됐죠? 1번 노래를 듣고 2번 노래를 듣고 3번 노래를 들을 수 있다. 3번 노래 갔죠? 무슨 접근? 순차 접근입니다. 그래서 트랙, 섹터, 실린더, 클러스터, 헤드라는 요 용어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트랙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그렸더니 동심원 있죠? 이러한 동심원이 바로 뭐다? 트랙이라는 겁니다. 트랙. 그래서 이걸 제가 문제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랙이 뭐다? 동심원입니다. 트랙은 뭐다? 동심원이다. 보겠습니다. 자, 디스크 원판이 있고요. 자, 이게 디스크 원판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다음 중 트랙이 몇 개입니까? 몇 개다? 트랙이 몇 개? 세 개다. 됐죠? 자, 섹터라는 건 뭐냐면 트랙을 나눈 작은 조각으로 512바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섹터라는 것은요, 요거를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자, 현재 섹터가 몇 개예요? 그렇죠, 세 개다. 하나, 둘, 세 개. 됐죠? 섹터 몇 개다? 세 개. 그 다음에 실린더. 실린더라는 것은 디스크에서 중심축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의 모임이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눈 구역에서 몇 개? 트랙의 수. 나눈 구역에서 트랙의 수. 나눈 구역에서 트랙의 수. 즉,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는 어떻다? 같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가 같지 않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 몇 개? 세 개. 됐죠, 여러분들? 자, 클러스터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섹터를 묶어놓은 것으로서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단위, 이 단위가 바로 뭐다?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헤드라는 것은 디스크 내 자료에 대한 읽기 쓰기를 수행하는 장치이다.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뭐다? 헤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데이터를 긁으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 긁으면서 소리 나는 조그마한 바늘 모양으로 생긴 헤드, 그게 바로 헤드가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의 별표를 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때, 하드디스크 뭔지 아시죠?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때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IDE 방식이라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몇 개까지?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외워두세요. IDE는 2개구나. 이 아이디는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 주변항식 4개. 이 아이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4개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스카시 방식이라는 것은 7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개. 자,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디 몇 개? 2개. 이 아이디 몇 개? 4개. 스카시 몇 개? 7개라는 겁니다. 됐죠?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보조경찰시에서 광디스크라는 것도 있는데, 광이라는 것은 이제 옵티컬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옵티컬 디스크라는 광디스크라는 것은 옵티컬이기 때문에 뭐를 이용한다? 빛을 이용합니다. 레이더 광선을 이용하여서 데이터를 뭐하는 장치? 판독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를 실제 읽고 쓰고 하는 판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광디스크에는 첫 번째 보시면 CD-ROM이라고 있는데, CD-ROM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부터 한 700메가 정도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700메가. 한 650메가, 7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다 다시는 걸 거예요. 그죠? CD-R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몇 번?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공식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CDRW라는 것은 read와 write가 되겠죠. 최대 1000번까지 쓰고 줄 수 있다. 됐죠? DVD라는 것은 별표를 막 치세요. 상당히 중요한 거고 DVD 시험에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이 바로 뭐다? DVD라는 거예요. 여러분 DVD 요즘 많이 보시나요? DVD가 차세대 광디스크 규격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DVD를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CD가 더 많이 떴었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면 CD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뭘 써요? DVD를 씁니다. 전자제품은 우리나라보다 아마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됐고 특히 여러분들 집에 DVD 플레이어 없는 분들 그래도 꽤 계시죠. 그래도 꽤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DVD 플레이어 없는 분들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DVD 플레이어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DVD예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제가 2006년도 겨울이죠. 2006년도에 겨울에 가장 최근에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006년도 겨울에 갔을 때 정말 레코드샵을 갔습니다. 그때 북경을 갔던 것 같아요. 북경에 가서 레코드샵을 갔었는데 CD롬을 살려고 저는 CD를 들으니까 얘기죠. CD를 살려고 가서 가봤어요.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중국 연예인 그 CD를 사러 갔는데 CD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이거 꽂혀있으면 다 DVD입니다. CD가 없어요, 정말. 레코드 가게, 실제로 음악 파는 가게 조그맣게 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CD가. 그만큼 보급률이 DVD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DVD 추세로 가고 있죠. 17기가 정도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용량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4.7에서 몇 기가, 17기가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테이프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오늘날 역시 그런 관계가 없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학교 시내를 나가면, 여러분 시내라는 개념 다 아시죠? 다운타운을 나가게 되면, 번화가에서 이 조그맣게, 니어 거에 놓고, 이 자기 테이프 노래 녹음해서 불법 녹음이죠. 불법 녹음해서 막 2,000원씩 이렇게 파는 그런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좀 좋게 녹음하면 2,500원씩 받는 아저씨들이 있었고요.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디스크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테이프. 이러한 자기 테이프는 오직 뭐만 한다? 순차 접근, SSD만 한다. 순차 접근만 한다는 거죠. 시퀀스하게 순차 접근만 하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을 기록할 수 있다. 집 드라이브라는 것은 그냥 100메가 정도의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백업을 주로 이용하는 게 집 드라이브가 되겠고요. 잭드라이브라는 것은 1기가에서 2기가 정도의 기억량을 가지는 기억장치로서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만년의 데이터의 이동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잭드라이브다. 거의 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테이프 순차 접근만 가능하고 자기 디스크는 순차와 직접이 모두 가능하다라고 제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DVD 용량 얼마 된다? 4.7에서 17기가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기억장치를 보면 캐시 메모리, 연상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버퍼 메모리가 있다. 용어니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남아있는 캐시 메모리라는 것은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위치가 중요하겠죠. 어디와 어디 사이?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 사이. 그럼 어디예요? 그렇죠. 채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억장치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알으세요. CPU라는 놈이 있고 주기억장치라는 놈이 있는데 두 개가 너무 느리게 왔다 갔다 해요. 답답한 거죠. 캐시가 보기에. 그래서 캐시가 어떻게 해요? 택시라고 했죠. 택시. 빠릅니다. 굉장히.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천천히 왔다 갔다 하냐? 내가 대신 알겠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대신 빠르게. 뭐라 캐시. 연상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장치의 주소가 아닌 기억된 내용의 데이터에 의해서 접근하는 중요한 걸 이겁니다. 매핑 방식의 주로 이용한다. 시험제 매핑 방식의 주로 이용한다 그러면 연상 메모리. 어소시어티브 메모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플래시 메모리라는 것은 읽고 쓰고 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발성이어서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MP3 플레이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PC 바이오스 등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로 플래시 메모리 많이 사용하죠. 이 플래시 메모리. 자, 무슨 놈이다? 그렇죠. EEP롬이다. 꼭 좀 알아주세요. EEP롬이라는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이다.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3차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3차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의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예요. 디스크 저장 장치의 일부 용량을 주기억 장치의 뭐처럼? 램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게 바로 뭐다? 가상 메모리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기억 장치하고요. 주기억 장치하고 속도가 용량이 어느 게 더 큽니까?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예요. 용량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용량이 이렇게 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대신 쓰는 거예요. 왜? 주기억장치가 용량이 작으니까. 그게 바로 뭐다? 버추얼 메모리다.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장치와 다른 모든 장치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잠시 기억하고 있는 임시기억 장소가 바로 버퍼가 됩니다. 자, 기타 하드웨어 장치를 보면 버스라고 있죠. 버스라는 것은 선이에요, 선. 데이터의 이동 통로를 뭐라고 한다? 버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연결 통로, 즉 우리가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라인. 자, 여기는 내부 버스가 있고요. 외부 버스가 있고 확장 버스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버스의 종류, I사, MCA, 회사, PCI, AGP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정확히 제가 얘는 뭐다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저랑 같이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좀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처음에 I사라는 것은 최초에 나왔던 버스의 어떤 종류가 되겠죠. 8비트, 16비트의 버스폭을 두 개를 갖고 있고요. 8비트 확장세를 사용하는 IBM의 XT 기종의 초기부터 사용하던 버스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AT 버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AT 버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I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MCA라는 것은 32비트로서 I사 버스보다는 데이터 이동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PS2를 채택하고 있고요. 시스템 내부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며 전파 가전 현상을 줄여드는 게 바로 MCA다. 많이 사용은 못했죠. 자, 배사 로컬. 이 배사 로컬은 조금 여러분 기억이 될 필요 있습니다. 역시 32비트고요. 최대 3개까지의 주변 장치 연결을 가능하다. I사와 여기는 이 I사와 호환을 고려하여
기능을 확장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배사다. 그래서 아이사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데 왜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거랑 호환이 돼야 되죠. 신기종이 나오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종과 호환이 돼야 됩니다. 호환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존 사용자들이 이거 다 버리고 그걸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호환이 되는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뭐다? 배사다. 요거 포인트를 줘서 알아주세요. 아이사 버스와 호환이 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뭐다? 배사 로컬이다. PCI라는 것은 32비트, 64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버스 폭이고요. 멀티미디어 컴퓨터 환경에서 유리하고 최대 10개의 주변 장치 장착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 주므로 멀티미디어의 안성 맞춤인 게 바로 뭐다? PCI다. 어디 안성 맞춤이래요? 멀티미디어 안성 맞춤이다. HP라는 것은 3D인 그래픽 카드에 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CPU와 직접적인 자료 전송으로 PCI보다 2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 PCI도 속도가 빠른데 이거에 2배 이상 빠르다니까 HP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HP는 주로 그래픽 처리라는 3D에 주로 이용하는 게 HP다라는 겁니다. 인터럽트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돌발 사태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발 사태가 났어요. 예를 들어 천장이 막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인터럽트라는 거예요. 그 인터럽트. 그래서 인터럽트라는 것은 여기는 인터럽트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특수한 수행이 발생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특수한 수행, 이게 바로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겠죠.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는데 계속 강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 중단하고 그 특수한 상황을 천장이 무너지고 천장을 올리고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 제가 다시 강의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뭐다? 인터럽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터럽트에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는데 먼저 외부 인터럽트라는 것은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거나 갑자기 키보드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타이머, 갑자기 타이머가 작동해서 컴퓨터가 꺼졌어요. 타이머, 전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이런 게 모두 뭐다?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돌려왔는데 프로그램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컴퓨터 먹통되죠.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상의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터럽트 명령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거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인터럽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러 발생하는 거.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P라는 것은 인터럽트 리퀘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RP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제어하는 자원 중에 하나로서 여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주변 장치가 CPU에 요청하는 시도를 발생시키는 일종의 포트, 이러한 포트를 IRQ 포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주변 장치가 CPU에서 요청하는 신호 있습니다. CPU에서 요청하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포트, 그걸 뭐라고 한다? IRQ라고 합니다. 총 255개의 IRQ 포트 번호가 있고 보통 16개, 32개의 IRQ 포트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간단히만 보세요. 자, 두 개의 장치가 같은 IRQ 번호를 사용하면 충돌이 발생한다. 당연하겠죠? 포트 번호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CPU는 사람이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 방식을 받아 해당되는 문자를 화면에 표시하고 또한 마우스 신호를 입력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처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발생하는 신호에 따라서 처리를 결정하며 뭐에 따라서요? 신호에 따라서 처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지정한 후에 저장한 후에 IRQ 요청에 따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IRQ 인터럽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에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 한 단계 향상시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먼저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부터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컴퓨터 하드웨어에 새로운 장치를 교체하는 거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새로운 장치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거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갖다 끼는 거라는 거죠. 됐죠? 자, 램이 현재 여러분들 램 몇 램 사용하시나요? 510이나 1024 사용하시죠? 자, 근데 510이나 1024 사용하는 램을 하나 더 갖다 꼈어요. 실제로 램은 물리장치 있죠? 기계장치니까 이거 갖다 꼈어요. 이게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죠. 이해되시죠?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추가하는 거다. 여러분 하드디스크 몇 기가 사용할지는 500기가짜리 하드를 사용하는데 그런 하드웨어의 용량,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SCRCI 방식 하드디스크를 추가하고자 할 때 SCRCI 카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용량과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7200rpm 정도를 사용하죠. 크고 전송속도 MS가 작아야지 좋은 거고요. 연결 방식은 ID, EID, 스카시 방식이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ID 장치 몇 개? 2개. EID 4개. 스카시 몇 개? 7개. 꼭 기억하세요. CPU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메인보드와 환한지를 역으로 확인하고 교체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CPU 교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인보드 있습니다. 마더보드라고 하는 메인보드랑 연결해서 호환이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이 되고요. 칩셋에 따라서 CPU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메인보드의 CPU 속해 핀수와 CPU 핀수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 메인보드가 CPU를 지원하지 않으면 메인보드와 CPU를 함께 교체합니다. 이해되시죠? 메인보드 CPU를 함께 교체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램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램을 새로운 램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주기억장치 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98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X8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오피스 2000에서 오피스 2003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프로그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자, 장치 제어기라고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최신 버전을 교체하여 향상된 기능을 사용하는 게 적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해당 장치 내에 롬에 저장된 제어즈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제작업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됐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다?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업그레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C 안정장치에는 우리가 컴활 1회 때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나오는 자동 전압 조절기라는 것은 AVR이라고 합니다. 즉, 자동 전압 조절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220V 꼽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250V짜리를 꼽는 건데 여기에 현재 에어컨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컴퓨터 연결되어 있어요. 갑자기 에어컨 키죠? 컴퓨터로 들어가는 전원 에어컨으로 다 쏠립니다.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순간 다운될 수 있어요. 순간적인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전압 몇 볼트? 220V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 자동 전압 조절기 AVR, 영문으로 알아두셔야 돼. 약자로 AVR. 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는 것은 UPS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났었는데 무정전,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정전이 발생하지 않느냐? CPU라는 배터리 역할을 하는 UPS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원만 안 나갑니다. 왜? UPS가 전원을 대신 공급해 주니까요. 뭐니까?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읽어버리지 않아도 해주는 장치다라는 거고요. 정전압 정조파수 장치인 CVCF라는 것은 출력 전압 및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뭐다? 정전압 정조파수 장치입니다. 전압 자체를 정확하고 주파수 자체를 정확하게 맞추는 장치다라는 거고요. 서지 보호라는 것은 서지 플럭토트라고 하는데 순간적인 전압이 불안정으로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전압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시스템 이상이 발생하여 주는 장치, 그러니까 시스템 이상을 방지해주는 장치, 이게 바로 뭐다? 서지 보호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온항 습 장치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온도와 항상 일정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컴퓨터 내부에 보면 먼지가 많거든요. 이 먼지가 많은 걸 여러분들 청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청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컴퓨터 지금 사고 한 번도 뜯어보지 않으시면 뜯으신 다음에 지목 청소기들에 대셔서 먼지 좀 청소하시기 바랍니다.